안녕하십니까. 정진옥 박사의 인간 되어감을 위한 성교육. 오늘 청소년 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동기의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성적 발달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적 발달은 생식기 발달이 절대 아니거든요. 인간 전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발달해 나가는 그것을 다 성적 발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동기의 성적 발달이 부모와의 친밀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청소년기는 그 성적인 발달이 부모가 아닌 누구에게로 옮겨갈까요? 네, 또래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친밀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 또래 관계 안에서의 그 요구되는 행동들을 배워가는 거, 이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기 발달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는데, 물론 이 사례가 이 모두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건 내 아이의 얘기네 하고 그렇게 또 맞는 얘기일 경우에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사춘기 발달장애 아이에게 부모가 꼭 해줘야 할 성교육이나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발달장애 아이들의 사춘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말 표현이 안 되는 아이라 이 사춘기의 어떤 공격성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고민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딸에게 생리에 대해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요. 중2 아들이 자꾸 성기를 꺼내놓고 만지며 자유행위가 심한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17살 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키스하는 장면이나 잠자리 장면이 나오면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성에 관심을 보이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고등학생 자폐 아들이 사회에 나가 성희롱 못하도록 집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요. 청소년기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많은 고민이 있겠죠. 근데 이제 청소년기 이 어떤 시기입니까? 신체적으로 사춘기. 우리 아이들이 인지적인 그 수준은 떨어지지만 몸에 있어서의 발달은 비장애 아이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장애가 중하지 않는 이상 비장애 아이들이 그 시기에 겪어야 되는 신체 변화를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겪어요. 그러나 심리 성적인 발달은 많이 늦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심리 성적인 사춘기는 훨씬 늦게 오고 훨씬 오래 가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30살이 넘어서까지도 심리 정서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애인분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2차 성징, 발기, 사정, 몽정, 월경, 이런 것들, 변성, 그다음에 가슴 발육, 생식기 성장 크기가 커지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고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글도 모르죠. 많은 경우에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죠. 비장애 또래들이 그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혼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폐 아이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사춘기에 이 성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 불안감이 훨씬 더 증폭돼요. 그래서 이것은 격한 감정의 분출이나 행동으로 또 이렇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죠. 그러니까 성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의 경우 자유행위가 흔한 성적인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유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규칙을 잘 몰라요.
이런 사적인 활동은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회적 규칙. 그래서 이것이 다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인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돌봄에 의해서 신체적인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내 몸은 내 거다.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도 내 몸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 주인의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 때 자기 사적인 신체 부위에 대해서 가려야 된다는 생각, 이거 성분별력이거든요. 조심성 그런 것들도 역시 형성되기 어려운 거죠. 이거는 결국 바운더리의 문제, 경계짓기. 제가 아동 시기에 성교육에서 또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공가사의 이슈라고 했잖아요. 몸에 있어서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부위가 있고, 공간에 있어서도 혼자 있는 공간이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이 있고,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혼자 있는가, 여럿이 있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가. 이거 내 몸에 있어서의 그게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은 늘 누군가에게 노출당하고 있기 때문에, 찍고 닦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이 또 성적인 문제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 청소년들뿐 아니라 비장애 아이들도 이 성적 발달 시기에 이성의 또래보다는 동성의 또래를 더 많이 찾고요. 그다음에 성인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 또래보다는 동성 또래와 그다음에 성인과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친밀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훨씬 크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나요? 학교에 있죠. 요즘은 거의 다 통합교육을 받습니다. 비장애 아이들하고 함께 교육을 받죠. 이 물리적인 통합이 돼요. 그렇지만 비장애 아이들하고 섞이나요? 안 섞입니다. 이 사회적 통합이 안 돼요. 그리고 학교 공부를 쫓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짜증이 나죠. 그래서 학교에는 가지만 거의 배우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공부 못한다는 것도 아니까 그로 인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기에는 또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면 인간은 그렇게 발달해 가는 거거든요. 아동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했다면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 또래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또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치료실에서 주로 성인들을 만나서 거의 뭐 돌봄을 받는 이 위치에서 관계를 해왔잖아요. 근데 또래 관계는 수평적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 우리 아이들이 돌봄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라이벌, 경쟁자 그런 수준에 있는 거죠. 동등한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은 경험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 또래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상하 관계로 이렇게 돌봄을 받는 관계로 낮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래 관계 갈망이 크지만 상호작용을 해줄 비장애 또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주된 정서는 외로움과 좌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 우울증. 제가 만나본 많은 발달장애인 성인들이 이 학년기 때, 청소년기 때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과적인 문제, 우울증을 경험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우울증이 있고 관계가 할 수 있는 세상 안에서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에 몰두해요?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 유튜브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또래와 관심사도 다르고 언어, 말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고 또 또래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술도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래와의 우정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정관계는 관심사도 비슷해야 되고 말로 수다도 떨어야 되고 활동도 같이 해야 되고 뭐 턴테이킹이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정을 갈망하면서도 우정을 어떻게 친구와의 우정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년기 때 왕따의 표적이 돼요.
학폭의 표적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자기 용어 못하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그런 거 이른다? 못해요. 왜냐하면 협박당하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은 겁이 많아요. 친구들이 너 그거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 못하고 그냥 학교 가기 싫어. 그럼 부모님들은 그때 얘가 왜 학교 가기 싫어할까? 그 문제를 들여다 보셔야 돼요. 아니야. 아빠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다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밀어붙이면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놔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학령기 때 그런 사춘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을 선호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대개는 비장의 또래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얘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뭐 공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행동보다요 부정적인 행동을 더 먼저 배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또 그러고서 하세요. 예. 나쁜 행동을 먼저 배워갖고 와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활동 그걸 더 많이 모방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적 학대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장의 또래한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비장의 또래가 이 아이들 만만하잖아요. 막 시키거든요. 야, 너 쟤 여자애 가서 이렇게 가슴 만지고 와. 치마 들추고 와. 그거 하면 얘는 그냥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은 처벌을 안 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왕왕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그루밍 성폭력. 그루밍은 아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이거든요.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의 특징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이웃을 조심해라. 예.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어 기제를 풀어놓죠. 자기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은 이 바운더리 경계짓기를 잘 못하잖아요. 왜? 삶 안에서 사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다 남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몸에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어떤 터치를 하거나 해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그냥 내가 사랑받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밍 성폭력에 있어서 사실은 조건적인 신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사람을 알면 다 믿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엉덩이에, 내 가슴에, 내 팬티 안에 손을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믿으면 그 사람 그건 나쁜 사람이야. 그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IT 매체에 몰입하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에 유튜브, SNS 거기를 통해서 뭘 경험할까요? 음란물. 예. 이런 IT 매체에 넘치는 게 음란물입니다. 예. 본인들 잘 아실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도 못 받으면 그것이 다 맞는 거, 올바른 거, 해도 되는 거. 그거는 또 이들 삶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온라인 안에서 BJ, VJ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들을 또 거기서 얻어와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돈 보내고, 거기다가 자기 몸, 벗은 몸의 사진도 또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피해 당한 그런 장애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몸캠, 금전적 피해, 성적인 피해, 그런 것들에 우리 아이들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게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저는 어려워졌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 IT 매체가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우선 자녀를 나이에 맞게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우리 애기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늘 애기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 애기지. 애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애기 행동. 그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기에 대한 자기인식은 누구로부터 생기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주는가 아이한테 그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맞는
그런 어떤 대우를 해주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식으로 애기 취급을 하고 있는가?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요. 네, 부모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의 몸으로 몸은 변해가지만 심리 성적인 이 성장 변화는 굉장히 느리다는 거. 그래서 그 불일치가 있죠. 뭔가 이 아이의 심리 정서적인 불일치.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은 아이의 몸을 보면 다 큰 뭐 성인인데 거의 청소년인데 왜 하는 짓은 애기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이구나 하면서 또 무시하는 행동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심리 성적인 성장은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들이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지원을 해주면서 기다려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 몸에서 일어나는 2차 성징 그거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실은 이 사춘기가 있기 전에 2차 성징이 있기 전에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물론 자녀에 따라서는 자기 몸에서 그것이 일어났을 때 설명해 줄 때 훨씬 더 잘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월경, 발기, 몽정, 사정 반드시 그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행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행위. 사춘기 때 자유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남자아이들은 성호르몬이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액이 차면은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몽정도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비비면서 그것을 유정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음경을 자꾸 만지게 되는 거죠. 자기 몸 안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몸은 그거를 그런 어떤 느낌을 계속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자유행위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자유행위를 그림 자료나 모델링 그런 걸 통해서 아이의 이해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설명으로는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림 자료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시각적 학습자거든요. 시각적 학습자. 눈으로 보는 거. 말로 들리는 거는요. 그냥 사라져버려서 그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림 자료 갖고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말이 어렵고 말하는 게 표현 언어나 자기가 남들로부터 말을 알아들어도 자기가 이제 말 표현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좀 이렇게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부모가 역할 모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딸한테 생리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어머님이 생리를 하실 때 그때마다 따님을 불러서 어머님의 생리 처리하고 어머님 몸에서 나오는 피에 대해서 보여주고 너도 이제 이럴 거다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패드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이제 월경을 할 때, 촉경을 할 때 어머니한테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나도 이제 엄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라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겁내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사전에 어떻게 교육했는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2차 성징을 이렇게 경험할 때 안심하면서 그걸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또 능력도 키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는 청소년기 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자기 방에 대해서 스스로 돌볼 수 있게끔 책임을 줘야 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 내 몸을 스스로 돌보고 내가 사용하는 내 공간을 스스로 돌보고 이것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삶에 리듬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리듬.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구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스케줄이거든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 넘쳐나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자녀의 그 하루의 일과안에 빽빽하게 해야 될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해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동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일과안에서도 그렇고 일주일의 일과안에서도 그렇고 한 달 일과 한 1년 일, 그 1년의 그 스케줄, 그런 거 안에 다 어떤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저희 개인의 삶도 리듬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훨씬 편안해지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폐 아이들이잖아요. 자폐 아이들은 바로 이 구조화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왜냐면 삶이 예측 가능해야 되니까. 구조와 리듬은 바로 이 아이들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가장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행동적인 분출이 나오는 거죠. 사춘기에 비장애 아이들은 본인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를 해요. 이제 나 말하지 마. 자기 방 안으로 문 닫고 들어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본인들이 먼저 분리를 못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분리시켜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 이제 너 혼자 씻어야 돼. 처음부터 못하죠? 그러니까, 자, 앞부분은 너가 닦아. 몸이 아픈. 자, 이거 타월 지워주고, 앞부분 자기가 닦게 하고, 100%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가끔 많은 본인들, 더럽잖아요. 그러면 격주로 목욕탕에 보내서 다 뺏기고 오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화장실 사용, 그 다음에 잠자리 분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춘기에 이게 부모님하고 이게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 정서적인 발달이 느리다 보니까 여전히 아이들처럼 부모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끼고 주무세요. 아이가 커도. 이거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분리가 안 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의 기본 요소는요, 분리예요, 분리. 물리적 분리, 그다음에 심리 정서적 분리. 그래서 그게 완전하게 될 때 자녀가 출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까지 가기 많이 어렵죠. 그리고 자녀가 가족 안에서 식구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네, 그런 인식 갖게 하셔야 돼요. 그건 뭘 통해서? 가족 안에서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역할. 분리수거는 너가 하는 거야. 아빠랑 같이 하자. 함께 할 때 더 잘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하여튼 가정 안에서 역할을 주고 그거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다. 또 그런 피드백을 주셔야 되죠. 아이고, 우리 땡땡이 없으면 엄마 이 집안이 안 돌아가. 나의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 행동 기준. 제가 아동기 성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정 안에서 가정 규칙 만들어줘라. 규칙. 다 전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프라이버시거든요. 프라이버시. 사적인 거. 부모님도 본인들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이거를 요구하셔야 되고요. 지키도록. 자녀의 것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사춘기 때 되면은 우리 아이들도 어린아이 때 비해서 훨씬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아가 커져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거든요. 본인들이 그거 느끼실 거예요. 얘가 어느 날부터 말을 안 들어요.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자녀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거 얘가 이거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거 기준에 그 기준을 아이한테 두지 말고요. 이 아이가 자아가 커진다 하더라도 어떤 거는 항상 부모님의 관점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거. 우리 아이들은 그런 판단이 아직 명확하게 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너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그 가이드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안 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가 생각한 대로 해봐봐. 우리 아이들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런 부모가 너무 성숙해서 아이한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도 너가 알아서 해. 그런 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심리적인 특징은 짜증이에요. 짜증을 많이 내는 아이를 한번 보세요.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이 아이는 불안하기 때문에 짜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 비장애 아이들하고 좀 다른 점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 비장애 아이들도 그거 필요로 하죠. 아이가 관심을 갖고 몰두하는 활동을 알아내서 이 청소년기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 정서적인 측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안에서 아동기 때는 몸을 통해서 이 몸이 성장하는 시기라면 청소년기는 이 정서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은미체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시켜야 되죠. 하지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음악 이렇게 악기 잘 다룬다고
와, 하루에 레슨 시간을 몇 시간을 잡아놓고 얘가 이제 그 악기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일을 만들어내요. 그림 잘 그린다고 몇 시간씩 그림만 그려갖고 얘가 아예 이제 그림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그냥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정도의 시간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 청소년기에는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 시켜야 됩니다. 체육 활동. 왜? 성에너지를 그렇게 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장의 아이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그런 체육 활동 마련 못 하거든요. 본인이 마련해 주셔야 돼요. 등산을 하시든 어떤 체육 활동, 구조화된 그런 어떤 운동을 시키시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에너지를 건강하게,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혼자 하는 것보다 또래와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거기서 사회적 기술도 함께 배워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일석이조죠. 학교 공부 외에 다양한 외부 활동을 경험시켜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지, 잠재력이 뭐지, 그걸 찾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동물을 좋아해서 끊임없이 그런 동물들이 있는 그런 어떤 동물원 가서 구경을 많이 시켰더니 이 아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동물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그래서 그 진짜 작가로 이 아이가 성장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생활과 과외 활동에서 이 아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과 우리 아이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들은 레이더를 이 아이 주변에 늘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유사한 장애가 있는 또래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장애 또래뿐 아니라 동성애 유사한 장애가 있는 또래들은 소통이 되거든요. 소통. 비장애 아이들은 소통이 안 돼요. 관심사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또래하고 우정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감정 기복 없이 청소년기, 사춘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 알고 계시면서 아이가 이런 감정을 분출할 때 이 감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감정을 분출시킬 때요, 그 감정은 현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지나면은 그 아이들이 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웃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은 현재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감정에 해석 달지 마시고 그냥 감정이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사소한 일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셔야 되고요. 일상에 대화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아이의 의사결정과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이렇게 감정을 표출할 때 이 감정을 존중해주고 또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이 아이의 그런 노력을 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이 아이는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의사결정하고 자기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 그리고 많은 일에서 일관된 한계, 그걸 외적 체계라고 하거든요. 이 바운더리, 제한, 그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걸 지키도록 요구하셔야 돼요. 아이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감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해서는 이런 외적 체계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외적 체계를 뭐 감옥이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해수욕장에 가면 저 끝에 어떤 바닷가 끝에 부표가 있잖아요. 그 넘어가면은 죽는다. 그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 수영해야 돼.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 부모님이 그 한계를 그거 넘어가면 위험해. 이 안에서 너가 너 자유껏 할 수 있어. 그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 체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일해야 되는 시간이야. 지금은 숙제해야 되는 시간이야. 모든 것에는 해야 될 그 시간이 있어. 그거 너 지켜야 돼. 지금 잠자야 될 시간이야. 아이는 이런 외적 체계 안에서 자신이 내적 단련을 통해서 스스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 같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성적 발달에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 혼자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비장애든 장애든 그 또래, 이웃,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
그래서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들, 가족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인식하시면서 그렇게 외부 사람들과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청소년기 성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인기의 성교육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